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 요거예요. 공공조달에 5단계 돼 있었잖아요. 이제 계획 수립하고 시장 조사하고 입찰 낙찰 받으면 실제 계약 관리하고 마지막 종결한다 돼 있는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계획 수립하고 시장 조사.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요 부분을 다 해요. 그럼 제 과목은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주 동안에 제가 수업할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요거 실제 이제 오늘 하고 지난주 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흐름을 잘 잡아야 돼. 그러면 3주차부터는 이제 그러면 수업 안 합니까? 그러는데 3주차부터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요. 3주차에 다시 일도 가서 처음부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차부터 마지막 8주차까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라. 그럼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게요. 발주 절차는 내부적인 이제 절차니까 그렇게 뭐 상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 보시는 대로 이제 조달 계획 수립하죠. 대상물을 획득하는 거예요. 대상물을 정한다는 거죠. 무엇을 조달할 건지 일단 정하고 나서 일단 조달 요청하는데 수요 기간이 왜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쪽이죠. 그럼 수요 기간은 조달청에다가 이런 물건 사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조달청에서는 이걸 사전에 이제 공개를 하죠. 규격을 검토해서 공개하는데 이때 이제 잠재적 공급업체에다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뭐 이런 물건 실제 얼마면 되겠니? 요거 이제 일단 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조사를 이제 끝내고 나면 보세요. 입찰하고 낙찰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럼 입찰 낙찰하는데 공고를 어디 합니까? 하면 나라장탄 됐죠. 지정정보 처리양 치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할 때 금액이 기초금액이에요. 그럼 기초금액을 공고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공급업체들은 이제 입찰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기초금액이 만약에 10억이면 나는 뭐 이제 실제 뭐 9억 5,800만 원 이렇게 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입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자 입찰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입찰 보증금 내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 얼마? 5% 외우시랬죠? 입찰 보증금은 5%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개찰하고 나면요. 이거 보증금 다 돌려줘요. 그러면 낙찰자로 된 사람도 보증금 돌려줍니까? 돌려줘요. 어차피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보증금을 다시 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하는데 재입찰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재공고 없이 가능합니다. 재공고하지 않고 그냥 원래 공고했던 것 내용 그대로 재입찰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예전 가격을 정하는데 이 예전 가격은요 절대 공고하는 금액이 아니야. 이건 공고하지 않습니다. 기초 금액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가격은 뭡니까 하면요 이게 담당 공무원이 정한 최고 상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10억짜리 실제 이제 물품이 있는데 기초 금액을 10억이라 했어. 그럼 이게 이제 기초 금액보다 높게 쓰면 안 돼요. 조달청에서는 이제 이 금액보다 낮은 사람이 이제 낙찰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 가격을 쭉 분석해 보니까 9억 3,600만 원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 9억 3,600만 원보다 높게 쓰면 전부 탈락이에요. 그럼 9억 3,600만 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는데요. 이거 4주차 때 배워요. 이것도 아무데나 이렇게 뭐 담당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하는 방법에 실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요정하고 이거보다 이제 낮은 사람 있죠. 뭐 9억 2천만 원, 9억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쭉 낮은 금액을 적은 사람 중에서 제일 최저 금액이 실제 낙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최고 상한 금액이 예전 가격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개찰해서 이제 낙찰 받습니다. 그죠? 그럼 개찰해서 이제 낙찰 받고 나면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보세요. 보시면 계약 보증금 낸다 했잖아. 계약 보증금 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 체결하면요. 내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착수계량을 내야 돼요. 착수계. 그럼 착수계는 언제 됩니까 하면 계약 체결을 한 후에 10일 이내. 날짜나 금액이나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가장 실제 쉽게 생각하니까 이거
나는 실제 이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착수해내는 거예요. 그럼 착수계대로 이용을 하죠. 그럼 이행이 완료됐어. 그럼 실제 공사가 끝났거나 서비스 용역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검사와 검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수요견에서는 검사와 검수하는데 검사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품질. 검수는 수량. 그죠? 수량 확인. 그래도 지난주에 조금 기억나긴 하나 봐. 그죠? 수량.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과목만이 아니고 1과목, 2과목, 3과목에 같이 공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한 과목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와 검수는 구분하시고, 그럼 검사, 검수 끝나면 수요견에서 영수증 발급하죠. 영수증을 공급체가 들고 이제 돈을 청구하러 가요. 그럼 조달청에서 대금을 납부하겠죠. 그럼 대금을 주고 나면 지급하고 난 뒤에요. 이 조달청에서는 다시 이제 여기 수요기관에 이제 납입고지에서 받아냅니다. 이때 이제 조달청에서 납입고지 했을 때 얼마 만에 납부하셔야 돼요? 날짜 5일.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아주 계략적으로 본 건데 이 계략적인 부분에서는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런 날짜들 말고는 뭐 별 내용은 없어요. 무슨 말 알죠? 네,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입찰보증금 5%, 착수기 언제 냅니까? 계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납부기한은 5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지난주에 요거 이제 시장조사부터 해서 상세했단 말이에요. 시장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때 RFI 나오는 거 아세요?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조사 하는 단계에서는 기업체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정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거 조달대 성물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이 있어야지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 문서로 물어보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업체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업체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조사를 쭉 하는데 시장조사하다 보면 처음에 왜 조달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럼 시장조사하다가 내용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조달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사양서나 과업명세서를 작성해서 확정하는 거죠. 구매사양서라는 것은요,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사용되는 이제 형식을 말하는 거고, 과업명세서는 서비스 용역이나 또는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업무를 적은 문서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해서 이제 시장조사를 끝을 내고 이제 입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전체적인 개요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RFI인데, 보세요. 정보 제공 요청이죠.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게 이거예요. 정보 제공 요청은 실제 반드시 해야 된다. X죠. 법적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공급업체는 응답할 의무가 있다? 없어요. 그리고 이 정보 제공 요청 RFI는 입찰 절차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입찰을 하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경쟁 입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실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X예요.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그럼 실제 이제 RFI에 대한 실제 성적을 문제로 출제하면 뭐 전부 다 X밖에 없죠. X.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표현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요 내용들 시장 조사 단계 봤는데 구매 사양서하고 과업명세서 다르겠죠. 구매 사양서는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양, 스펙이잖아. 물건 살 때 스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적은 서류예요. 그럼 이거 정확히 적어야 되니까 이제 이 작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스마트라고 했죠. 스마트.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치킨 구매하는 거 말씀드렸죠. 명확해야 된다. 뭐예요? 치킨으로 따지면 뭐 후라이드 할래? 양념 할래? 그죠? 그럼 양념할. 자, 측정 가능해야 되죠. 측정 가능하다?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냐, 두 마리냐. 그죠? 구매할 때 그걸 다 사양에 적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달성 가능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저기 이 치킨의 서울 지점에다 전화했어. 배달이 돼, 안 돼요? 그럼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죠? 달성 가능해야 돼.
또 현실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적이니까 요거 경제적 합리성은요. 이건 실제 얼마짜리냐는 거. 자, 치킨 한 마리 10,000원에 만들어 주세요. 요즘 10,000원짜리 치킨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건 30,000원. 이게 뭐예요?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또 시간 제한성이 있어야 돼요. 배달하려면 어때요? 뭐 30분 안에 해주세요. 이게 이제 스마트인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살 때요. 모두 다 암암리에 암시적으로 이걸 다 어때요? 알고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이렇게 주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금액도 알아야 되고 시간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 보세요. 공급하는 쪽에서도 알려주잖아. 아, 우리 한 마리 안 됩니다. 또는 뭐 실제 서울 지점은 배달이 안 됩니다. 한 마리 25,000원입니다. 40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구매 사양서예요. 아, 물건을 구매할 때 스펙을 적은 서류. 요거. 그래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스마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목이 5개라서 출제할 때 뭐 4개 지문 정도를 뽑아 쓰기는 좋죠. 그 다음에 과업명세서 보세요. 과업명세서. 업무를 하기 위한 명세서예요. 그럼 업무를 하기 위한 그죠? 보세요. 계약 당사자가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업무를 하고 나면 결과물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일정 돼 있잖아요. 일정. 이 과업명세서는요. 물건을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다든지 공사기간이 일정하게 됐대요. 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를 적은 서류다 보시면 돼. 그럼 너희들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기관은 책임을 어디까지 실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과업명세서. 그래서 이제 시장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우는 것. 3장입니다. 3장. 오늘도 프린트를 받았죠. 책에 있는 제목하고 페이지하고 그 번호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나면 이제 말씀드렸잖아. 월요일 달 끝나고 나면 7, 8월 달에 문제풀이 간다 했죠. 문제풀이 갈 때는 이론을요, 책에 있는 거를 안 봐도 돼요. 이 프린트물을 다 이제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지금 오늘 바른 프린트물이 몇 페이지예요? 아니, 첫 페이지가 8페이지죠. 그럼 지난주 받은 게 7페이지까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서 보시라고. 나중에 다 모아놓고 그것만 정리하면 제 과목은 아마 한 80점까지는 충분히 받을 거예요. 일단은. 그럼 읽어볼게요. 자, 입찰, 낙찰과 이제 계약 체결입니다. 그죠? 기본서 교재는 보시는 대로 이제 여기 제가 페이지 써놨어요. 32페이지. 그죠? 같이 펴놓고. 그럼 입찰과 낙찰은 말 그대로 이제 요거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테마를 또 앞에다 써놨어요. 주요 과정을. 그럼 보세요. 요게 공고 단계예요. 입찰하기 전에 알려줘야 되죠. 여기 이제 입찰하기 전에 공고 단계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실제 이제 입찰부터 평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높은 금액을 써냈다고 해서 실제 낙찰 받는 게 아니라 입찰서를 모아서 공개한 다음에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낙찰자가 될 수 있나 없나. 이 부분 마지막에 이제 낙찰자 결정과 실제 계약 체결. 이 부분이 계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은 그렇고 4장은 계약 관리 파트. 수요일 날 수업하는 과목 있죠. 아니 수요일 날 아니구나. 내일은 실무죠. 금요일 날 수업하는 과목. 네? 없어요? 목요일 날 그럼 수업 있네. 그 목요일 날 수업하는 과목이 계약 관리인데 제 과목에도 계약 관리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4단계 계약 관리고 마지막이 계약 종결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입찰 문서를 작성합니다. 처음에. 그럼 입찰 문서를 왜 작성합니까? 하면요. 입찰 문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원어는 뒤에 나와요. IFB가 뭐냐 하면 실제 이제 입찰 초청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FP가 제안 요청서라는 거고요. 이 RFQ는 이제 견적 요청서예요.
그리고 이제 요청서란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청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입찰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서류 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서류들을 일단 여기서 쭉 조달청에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작성하고 나서 공고하죠. 자, 대부분 이제 어디다 공고합니까? 하면요. 전자도달 시스템 있잖아. 어디에 여기? 나라장터에다가. 그럼 나라장터에다 이제 업로드 시키고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하고 나서 입찰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모아서 설명을 한번 해요. 설명회를. 입찰하기 전에. 그럼 설명회는 당연히 어때요? 입찰 이전에 사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실제 공사가 이런 겁니다. 용역 서비스가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럼 설명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겠죠. 뭐 질문하고 조달청은 대답해주고. 근데 이걸 비밀 질문에다가 실제 비밀 답변은 안 돼요. 모든 업체에다가 공개를 해줍니다. 그럼 공개하고 나서 이제 여기 입찰 심리가 끝나면 입찰 공고문에다가 어때요? 요거 추가 조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공고 부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흐름을 쭉 잡으면 돼, 흐름을. 그럼 보세요. 여기서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뭡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입찰 설명을 언제 한다고? 입찰 이전에. 근데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숫자가 나오거든. 며칠 전에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내용들이고, 자 이제 입찰하게 되면 입찰서 접수 받죠. 그럼 접수 받으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제안서, 견적서 다 접수할 거 아니에요. 그 보세요. 여기 제안서가 뭐냐면 요거 RFP예요. 뭐냐면 RFQ예요. 이제 P냐 Q냐 이제 이거 이제 실제 서류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럼 접수하고 나서 어때요? 이게 모든 업체 어때요? 입찰사하고 가격을 공개합니다. 여기서는 요거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 금액을 써낸 사람만 공개한다 X죠. 모든 업체들의 가격을 다 공개. A 업체는 얼마, B 업체는 얼마, C 업체 얼마 이렇게. 그래야 투명하니까. 항상 이게 조달 문제는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입찰사 가격 공개하게 되면 요거 이제 제일 낮은 금액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낮은 가격을 쓴 사람들은 여기 이제 견적서에 따라서 낮은 가격 쓴 사람이 있고, 또 제안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점수라든지 가격 점수 같은 것들이 이제 평가했을 때 높은 사람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 어쨌든 제안서나 견적서를 평가를 해서, 그죠? 요거 평가를 진행하죠. 그럼 이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어때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협상을 하고, 그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물론 낙찰자로 결정됐다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까? 하면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그럼 협상하고 나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성립되면 당연히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성립이 안 되면 차순위자에게 실제 이제 다시 협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입찰과 낙찰에 관한 절차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쭉 차례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흐름을 잡으라고 이제 쭉 표현한 거죠. 혹시나 뭐 둘이서 수업하는 거니까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상관없어요. 네. 자, 이래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입찰 문서 작성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입찰 공고문에 실제 작성하기 위한 입찰 문서예요. 그럼 이거 보면 입찰 공고문 관련한 전부 서류를 작성하는데, 거기 이제 공고문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요. 여기 IFB라고 있잖아. Invitation for Bid라고. 이 Bid가 바로 입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입찰로의 초대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초청장을 invitation이라 하잖아요. 근데 꼭 이거 그 기업체를 초청한다는 뜻이 아니고 입찰 좀 하세요 하고 권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문제에서 IFB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영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인데 어렵지 않은 영어인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IFB인데 뒤에 가면 ITB가 또 나와요. 거기도 똑같은 invitation to bid예요.
그 소비자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입찰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입찰 공고문 하면 떠올리면 돼. 아, 그러면 입찰하는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거 적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계약 조건에다가요.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하도급자의 정보를 포함해서 적어요. 그럼 하도급자의 정보를 포함해서 입찰하세요 하는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달청에서 만약에 공사를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달라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공사가 잘못되면 책임 소재가 아주 이제 애매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도급자의 정보를 포함해서 실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해라. 돼 있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요 두 가지는 열어보시면 돼요. 그럼 입찰 공고문을 작성했죠. 조달청에서. 그러면 수요기관이 확인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발주낸 사람이잖아. 그럼 발주낸 사람이 공고문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야 되죠. 그 언제? 당연히 입찰 공고 전이에요. 그럼 입찰 공고 전에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서류가 이거예요. 첨부 서류. 확인하는 서류가. 그럼 구매 요구서, 견적 요청, 견적 요청서 보니까 RFQ라고 되어 있죠. Request for Quotation이에요. 그럼 이 quotation이 뭡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자, 규격이 정해진 물품, 가격을 요청하는가, 그죠? 그럼 수요기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각종 공사들이 즉 공공기관이 발주를 내는데 이번에 우리 직기비품 책상 의자를 다 바꿔야 되겠다. 전국에 책상 의자가 10,000개 필요해. 그럼 그런 것들을 굳이 실제 우리가 뭐 품질이 어떠고 할 필요가 없죠. 거의 규격화되어 있는 거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RFQ를 작성해라 하고 요청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서식이 제대로 했는지 수요기관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안 요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는 이제 RFP라고 하는데 이 P가 뭐냐면 프로포절이에요. 프로포즈. 제안이죠. 대부분 뭐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이런 말 하시면 그건 상관없고. 그럼 어쨌든 이거예요. RFQ를 제출하느냐, RFP를 제출하느냐. 뜻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요. RFQ라고 치면 나오면 뭐예요? 규격이 정해진 물품. 그럼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요청받기 위해서. 그럼 RFP라고 나오면 프로포절이니까 어때요? 기술과 품질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죠. 당신들 이 기술 가지고 돼? 이 정도 기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제안 요청서예요. 그럼 여기 이제 수요기관은 입찰 공고하기 전에 요 서류들을 다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나면 요때는 수요기관이 어때요? 최종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요기관이 이제 최종 승인을 해주면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공고하겠죠. 입찰문서 작성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입찰문서 작성할 때 입찰 공고문 IFB에는 요거 들어가야 된다. 하도급자 정보. 그럼 수요기관이 확인하는 첨부 서류는 RFQ라는 게 있고 RFP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Q는 가격, P는 기술 품질, 그죠? 요 내용들이. 근데 수요기관은 항상 이걸 언제 확인하느냐? 입찰 공고 전에,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입찰 문서 이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공고합니다. 공고 어디다 해요? 나라장터 하는 거지 뭐.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다 공고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심의할 건 아니고. 공고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는 건데요. 최소 10일 이상. 근데 나는 이렇게 표현한 것도 내 이상해요. 보세요. 나 한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최소 10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최소 10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뜻이 10일 이상이란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소 10일 이상 이래서 놨다니까. 그럼 최소 10일 하면 10일 이상의 뜻이지. 그럼 차라리 10일 이상 이렇게 놓든지 두 개를 막 짬뽕을 시켜놨어, 한글을. 그죠?
근데 어쨌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입찰 공고를 했어. 그럼 입찰 공고를 하면 입찰하러 가야 되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제 구매 사양서나 또는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 우리 회사가 과연 이거 입찰해도 되나 안 되나. 그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죠. 그게 얼마나 본다고? 10일. 그래서 최소한 10일 이상 일단 공고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요. 사양이 바뀌어가지고 입찰 공고를 변경합니다. 변경하면 정정 공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일단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테마 하나. 첫 번째요. 입찰 공고문은 변경할 수 없다. X죠.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변경했으니까 이제 변경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정 공고라고 그래요. 정정 공고. 그러면 정정 공고는 실제 이제 이게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입찰 공고를 했어. 그러면 입찰 마감일까지 최소한 며칠 주로 했어요? 10일. 근데 이 갑자기 중간에 변경을 해버려. 그럼 이때 이제 입찰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요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돼. 거기에 연장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하면요. 5일 추가해 줍니다. 몇 때부터 어때요? 5일을 추가해서 변경한 날부터 최소한 이 시간은 확보해 줘라. 그 내용들이에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시겠죠? 보세요. 입찰 공고는 며칠간 해야 됩니까? 10일. 물론 모든 업체가 알 수 있도록 변경되면 정정 공고하는데 며칠 추가해 준다고요? 5일간 추가해 줍니다. 연장할 때는 5일간. 그럼 10일, 5일 구분하면 되죠. 10일, 5일. 사실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들만 딱 감안을 해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제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되게 쉬운데 언제 어렵습니까? 하면요. 4주차, 5주차 때 엄청 어렵고요. 그때 이제 막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하는 것들. 계산 좋아해요. 수학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때 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입찰 공고했죠. 입찰 공고가 나면 이게 입찰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임의사항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잠재적 입찰 참가 업체에 공정한, 항상 이게 뭐예요? 공정하고 투명한 이 말 들어가죠. 그럼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아니, 입찰 참가 업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기간, 설명회를 언제 됩니까? 하면요. 여기도 최소 기간이 있어요. 10일에서 15일 이상 돼 있죠. 근데 이게 입찰 설명회는 입찰 공고문에다 명시한단 말이에요. 자, 타임 테이블 한번 볼게요. 요 날이 입찰 마감하는 날. 그죠? 근데 요 날이 입찰 공고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공고할 때 입찰 설명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실제 명시했잖아요. 근데 요 날이 설명회 하는 날이야. 그러면 설명회부터 입찰 마감까지 최소가 얼마? 10일부터 15일 줄했잖아요. 그럼 공고도 10일 이상 줄했죠. 그러니까 공고에서부터 마감까지 10일 이상 줄였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훨씬 길어지는 거지. 이게 실제 10일 이상 돼 있었잖아요. 이상. 이해했어요? 그 공고문에다가 입찰 설명을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입찰 설명회 꼭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법적 의무 아닙니다. 입찰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X예요. 근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입찰 설명을 꼭 해야 되는 실제 대형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이상이냐? 300억 이상이에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제 책은 조금 이따 제가 쭉 체크를 해드릴 건데 300억 이상이라는 표현이 35페이지 있습니다. 35페이지 넘어가서.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3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야, 우리 300억짜리 공사할 건데 너 입찰해봐. 뭐 실제 이제 제안 요청서 내봐. 이러면 어디에 맞춘다? 이 10일 동안에 검토해가지고 낼 만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공사, 대형 공사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설명에 참여를 안 했어, 어떤 업체가. 근데 법적 의무인데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입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럼 이래 보세요. 입찰 설명회는 의무는 아니야. 근데 300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근데 입찰 설명회를 300억 이상 돼가지고 업체들마다 어때요? 오세요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너 입찰 참여하지 마.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를 하는 실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 이것도 이제 각종 공사를 하는 건데, 실제 이 부분은 저하고 수업을 하지만 1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나오는 내용들이라 아마 우리 한친 교수님이 또 수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나오면 뭐 외우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장 설명은 현장에 아예 공사하는 지역에 불러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바닥 공사하고 이쪽은 실제 이제 몇 층짜리 건물 짓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요거 설명회를 언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게 10억 이상 50억 미만 돼 있죠. 자, 보세요. 10억에서 50억. 그죠? 10억 할 때 앞에 1 숫자 보이죠? 50억 할 때 5 보이죠? 요거 며칠 이상 해야 되겠나? 15일. 그 다음에 이제 10억 미만이잖아. 낮은 쪽으로, 이거는 50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7일. 여기는 33일. 7일은 일주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행정 업무는 요일을 맞춰서 하니까 일주일인데 왜 15일일까? 2주가 아니고 14일이 아니고. 중간에 일을 빼요. 또 왜 33일일까? 일요일 3번 나오는 거야. 30일 아니고 33일이 실제 7일부터 쭉 카운트하면요. 일요일 3번 나와. 3일 더 줘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첫 번째 10억에서부터 50억 하면 15일, 1, 5니까 15일. 1, 5니까 15일이야. 그럼 나머지는 7일, 33일. 그죠? 금액별로. 근데 요 날짜는 보세요. 입찰 마감일 전일부터 카운트해서 정한 기간 전에 해야 됩니다. 요거 최소한. 그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카운트하지? 입찰 마감하는 날부터 카운트하면 이게 하루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입찰 마감하기 전일부터 카운트해서 7일 전에 실제 현장 설명해라. 10억 미만이니까 7일 전에만 해도 된다. 또 10억에서 50억짜리는 15일 전에 해야 된다. 50억 이상 되는 대형 공사들은 어때요? 33일 전에 현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계획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현장 설명회를 하기 위한 기한이고, 입찰 설명회를 꼭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은 얼마 이상? 300억 이상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요거는 실제 금액이 보니까 어때요? 300억이 안 되잖아요. 의무는 아닌데, 공사할 때 현장 설명회를 해야 되는 기한이, 현장 설명회를 한다면, 이런 기한 내에서 해라 하는 거죠. 그죠?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세요. 입찰 설명회 기간 며칠 준다고? 10일에서 15일.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설명회 의무 아닙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행공사는 얼마 이상? 300억 이상. 근데 현장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0억에서 50억이면 15일이죠. 10억 미만은 7일. 50억 이상은 33일. 그죠? 7, 15, 33인데 숫자들이 좀 독특하죠. 근데 의외로 저건 왜 숫자를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게 잘 외워져요. 평범하면 잘 안 외워져. 독특한 것들. 자, 그럼 이제 입찰 공고 다 끝났습니다. 그럼 현장 설명도 다 했죠. 이제 뭐 합니까? 입찰하죠, 입찰. 입찰서 접수. 그죠?
입찰서는 실제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전자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류 제출하면 당연히 개찰 전까지는 개봉 금지입니다. 개봉 금지. 그럼 보세요. 그럼 전자 입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개봉 금지예요. 그러면 전자 입찰하는 경우는 뭐 개봉 금지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고 실제 입찰 서류를 어때요? 암호화시켜서 보관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개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찰할 때 이거 암호를 푸는 거 복호하라죠. 그럼 복호해서 이제 개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봉 금지라는 것은 실제 이제 이게 서류 접수했을 때 개봉을 금지하는데, 자, 만약에 요거 볼게요. 입찰 마감 시간 이후에 입찰서 제출했어요. 그럼 그 입찰서는 무효예요, 무효. 근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마감 시간 땡 하고 끝났는데 들고 와.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전자 입찰에서는 잘 안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이제 조달청의 나라당태에서 전자 입찰 받잖아요. 그럼 전자 입찰은 만약에 마감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월 19일 6시입니다 하잖아요. 6시 되면 탁 완전 셧다운 돼버려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 아예.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어때요? 제출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무효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일단 입찰서를 연다가 뭐예요? 개찰입니다. 그럼 서류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개찰하겠죠? 개찰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이거예요. 모든 입찰서를 공개한다고죠. 앞에 이거 잠깐 나왔죠. 최저 금액을 쓴 실제 업체만 이렇게 개찰하는 게 아니고 개찰했을 때요. 모든 회사 이름, 금액 다 공개합니다. 그래야 투명하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제 사명, 회사 이름과 입찰 금액을 전부 공개한다. 요 두 가지를 다 공개합니다. A 업체 얼마, B 업체 얼마 이렇게 이제 공개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자, 여기 입찰하는 부분에서는요. 이 파트가 입찰이니까 입찰하는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뭐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된 입찰서 무효가 된다. 또 모든 입찰서 어때요? 금액을 공개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찰서에 오류가 있어. 아, 내가 이 공사가 지금 100억짜리인데 지금 기초금액이 100억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 이제 싸게 쓴다고 실제 99억 썼어요. 99억 가지고 도저히 낙찰 안 될 것 같아. 아, 잘못 썼는데요. 내가 이거 90억 할게요. 수정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수정 불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서 내고 나서 이 사람이요. 7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금액이 워낙 낮죠. 내고 나니까 기분에 이거 70억 가지고 도저히 공사 못하겠어. 잘못하면 독박 쓰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회수하자. 돌려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입찰서를 한 번 내고 나면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입찰서를 냈는데 내가 입찰 안 한 걸로 해주세요. 나 취소할래. 안 됩니다. 철회도 절대 안 돼요. 그럼 한 번 내고 나면 끝이에요. 수정도 안 되고 돌려달라 안 되고 실제 내가 이제 요거 회수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입찰서는 한 번 내고 나면 끝이에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법원에 부동산 경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경매도 법원에서 하죠. 공공기관이잖아. 거기요. 입찰서 한 번 내면 끝이에요. 거기도 수정 안 되고 막 회수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주면 다른 입찰자들이 엄청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그럼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눈치 싸움 하면서, 그죠? 누구나 다 눈치 싸움 하면서 금액을 써내는데 자기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입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네? 내가 앞에 입찰했다가 철회해가지고 어때요? 다시 금액을 좀 더 낮게 써야 되겠다. 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입찰에서는. 예, 이제 잘해보시죠. 그 다음에요. 입찰 끝나고 이제 개찰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개찰하고 나면 왜 최저금액 쓰는 사람이 있고 제한요청서를 제대로 낸 사람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금액들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 나중에 그거는 굉장히 상세히 배웁니다. 상세히 배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개념을 잘 잡으면 뒤에 가서 엄청 쉬워요. 보세요. 이제 평가하는 방법, 또 낙찰받는 실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요, 견적요청서입니다. RFQ예요. 그러면 RFQ, 즉 이게 가격이죠, 가격. 가격, 견적요청서를 내서 실제 이제 입찰한 사람들은 어떻게 낙찰받느냐는 거예요. 그 당연히 어때요? 가장 낮은 가격. 이건 단순하게 표준화된 실행화된 조달 대상물. 우리가 단순한 물품 같은 거 구입할 때 쓰는 방식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RFQ는 어때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 그럼 이래볼게요. 또. 자, 내가 책상을 10,000개를 사기로 해서 이제 실제 100억이야. 그럼 100억을 실제 이제 요거 기초 금액으로 하고, 그죠? 이 금액보다 이제 일단 공고를 했어요. 이 금액보다 낮게 써낸 사람들이 이제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90억 써내고 92억 써내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60억 썼어. 그럼 60억 써가지고 이걸 도대체 맞출 수 있냐 이거야. 그럴 수도 있죠. 과도한 뭐가 생길 수 있다. 덤핑이 생길 수 있어요. 이래 되면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달청에서는요, 이게 기초 금액을 공고할 때 한선을 설정해 줍니다. 한선을. 그러면 RFQ에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낮은 가격을 실제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된다. 근데 무조건 낮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한선. 그럼 한선 같은 케이스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보세요. 자, 기초 금액을 100억 했어요. 100억 했는데 실제 이제 요게 입찰 하한율 해서 85.25% 이래 적었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85.25%면 아무리 낮게 적어도 실제 85억 2,500만 원보다는 낮게 쓰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이게 85억 2,500만 원 85%보다는 어때요? 높게 써내라는 거죠. 그럼 실제 어떤 사람이 86억 써내고 뭐 88억 써내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낙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있어요. 환율이. 그래야지 제품 품질이 어때요? 엉망으로 막 덤핑돼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입니다. RFQ 하니까 어때요? Q. 코테이션 가격이죠. Q. 요거는 한선도 있다. 자, 그 다음에 ITB 기반입니다. ITB는 이제 Invitation to Bid에서 입찰 요청서에 따라서 이제 낙찰하는 방식인데, 이건요, 실제 이제 여기 입찰 공고를 할 때 아예 기술 평가를 합니다. 그럼 단순한 물품은 아니죠. 근데 이건 이제 실제 2단계로 실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보세요. 기술 평가하는 점수가 있어. 업체가 이제 A, B, C, D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한 업체가. 그러면 실제 A가 기술이 모자라서 안 돼, 얘는. 그럼 A 탈락시키고 어때요? B, C, D가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기술 점수를 통과할 때 B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C는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이때 통과하고 난 뒤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 안 미쳐요. 이건 카트라인이라서 무조건 통과만 하면 돼. 그러면 통과를 하고 난 뒤에 뭐 가지고 경쟁한다? 가격이야. 그러면 앞에 기술 점수는 뒤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전혀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기술 평가는, 그죠? 먼저 결과는 통과 탈락으로만 평가하지 점수를 배점하는 건 아니다. 거죠.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어때요? 가격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반? ITB 기반. 입찰 요청서 기반입니다. 입찰 요청서 기반. 요거. 자, 세 번째는 이제 RFP예요. 프로포즐이죠. 제안 요청서입니다. 제안 요청서는요, 사실상 이게 품질을 요하거나 기술을 요하거나 아니면 고도의 복잡한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인데, 여기는 기술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격의 가중치를 플러스해서 이 합산한 다음에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와 협상합니다. 그거 이제 여기 있는 거 지금 나중에 5주차 때 배우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국가계약법 있잖아요. 그럼 국가계약법에서는 이제 기술가중치와 이게 가격가중치가요 70대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뭐 담당 공무원이 야 요거는 기술은 한 50점이면 되겠고 가격도 50점에서 5대5로 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채점해야 되겠다. 이게 안 돼. 법적으로 7대 3 정해놨고요. 이게 이제 이 지방계약법 있죠. 지방계약법은 사실상 기술에 더 많은 가중치 썼어요. 이건 8대 2예요.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실제 이제 변동성을 줄 수는 있는데 원칙이에요, 원칙은. 근데 70대 실제 30이나 8대 20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 70점이라는 실제 가중치를 줄 때 업종별로 또 다 달라요. 업종별로 나중에 외우게 돼요. 요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안 요청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낙찰받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기술 가중치하고 가격 가중치를 어때요? 합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업체와 협상하게 된다. 이 협상을 하게 되고 난 뒤에 계약하는 걸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나중에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제가 양념만 보여드린 거고. 보세요. RFQ는 무엇을 본다고? 가격. 입찰 요청서 ITB는요. 기술을 통과해야 가격 본다. 또 RFP는 가격과 기술을 같이 본다. 같이. 그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낙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 과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요. 다른 과목들하고 막 합쳐서 계속 나와요. 자, 이제 낙찰자 정했잖아요. 그럼 낙찰자 정했으면 이제 계약 체결해야 되죠. 자,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죠? 뭐 당연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죠.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고 요겁니다. 그죠? 낙찰자가 됐는데 그럼 계약을 언제 체결해야 됩니까? 하는데요. 수요기관이 계약을 요청해. 그럼 수요기관이 이 사람 낙찰자로 이제 승인했죠. 그럼 수요기관이 야 계약합시다 하면요. 10일에서 15일 안에 계약해야 돼. 요때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RFP 방식은 협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 기간 안에 계약을 못 하는 거야. 협상이 마지막으로 성립되고 난 뒤에 며칠 안에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상 계약은 이게 10일 이내인데 협상이 딱 성립되고 난 뒤에 10일 이내예요. 그럼 협상을 하지 않고 단순 물품에 대해서 수요기관이 만약에 결정하고 난 뒤에 계약을 요청하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고 협상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때요? 협상이 성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공공조달에서는 10일짜리가 워낙 많이 나오죠. 원래 이래요. 관청이나 이 공공기관 있죠. 이 관청이나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는요. 이게 보통 7일짜리, 뭐 14일, 15일짜리 아니면 뭐 1개월짜리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근데 우리 지금 요 계약은 공급업체가 4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공공기관하고 우리 공급해주는 업체하고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면요. 이건 실제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즉 민법상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이 사계약이단 말이에요. 공계약이 아니고 어쨌든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요. 그러면 사계약을 했을 때 이 업체가 이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 이거 날짜 있죠. 이게 10일짜리가 엄청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 10일짜리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는 요일을 맞춰줘야 돼요. 그 7일이야.
무슨 말이냐면 행정공무원들은 실제 토일 수업, 근무 안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가 수요일 날 결정났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해야 돼. 7일이죠. 근데 우리 만약에 개인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데 7일 하면요. 일주일 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토일이 끼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럼 토일이 끼면 토일을 그러면 포함해서 7일이냐? 빼고 7일이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국민들한테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카운트를 해라. 10일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 10일째 되는 날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숫자적 개념도요. 자꾸 외우다 보면 그런 게 요렇게 돼서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계약보증금 10%잖아. 우리 입찰보증금 얼마나인지 아세요? 저 앞에 있었어. 입찰보증금은 5%. 근데 입찰보증금은요. 나중에 입찰 끝나면 돌려줘요. 낙찰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다 돌려줘. 돌려주고 낙찰 받은 사람 중에서 계약하는 사람들은 계약보증금이라는 걸 다시 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현금 받는 게 아니고 보험증거라고 보증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왜 받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업체가 위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행지체가 될 수 있죠. 그럼 그 지체 배상금을 받아야 돼. 근데 돈 안 주고 먹고 튀면, 먹튀하면 골치 아프죠. 그럼 국가에서는 세금만 손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를 이게 보증수로 받아놓는 거예요. 보증수로. 그래서 이제 계약보증금 받는데 나중에 이거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돌려줘요. 본인들이 이제 이행이 완전히 끝났다 하면 어때요? 돌려주죠. 너희들 잘했다 하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이 되고, 보세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하면요. 당연히 날인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이거 지난주에 다 한번 했는데. 이게 실제 수요기관하고요. 공공기관이잖아. 그럼 공공기관하고 개인이지만, 보세요. 나중에 모든 내용들은 어때요? 문서에서 잘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하면요. 전부 다 날인해야 돼. 위에 실제 어때요? 결제 다 받아야 되잖아. 그럼 날인하면 효력 발생하고요. 모든 실제 결과는 어떻게 해요? 문서화시킨다. 이 조문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게 지문에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이걸 답으로 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세요. 계약 체결해서 계약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중요하죠. 보증금 얼마 냅니까? 중요하죠. 요 개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입찰, 낙찰 3장은 다 보셨습니다. 3장 다 봤고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4장 가도록 하죠.